자, 오늘은 리얼타임 시스템의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리얼타임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죠.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또 리얼타임 시스템이 정확한 그리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시스템은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혹은 타이밍 리퀘어먼트를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록 어떠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만족될지라도 그것이 제 시간에 원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리얼타임 시스템은 failure,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정리해 보자면 리얼타임 시스템은 기능적인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요구사항도 만족시켜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NSF에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들을 묘사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는데 이 모든 시스템들이 사실은 리얼타임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시간적인 정확한 비헤이비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리얼타임 시스템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얼타임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정의했다고 하면 오늘은 그 리얼타임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개발된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퀘어먼트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오늘은 디자인, 다시 말해서 리얼타임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역시 그 U편의 다음의 수업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시스템 어널리시스에 관한 기본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시스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공부하는데 자, 이 비디오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리얼타임 시스템 분석에 관한 기본을 첫 번째 비디오에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어떻게 리얼타임 시스템들을 분석하면서 특히 스케줄링 관점에서 시스템을 어널리시스하고 또 설계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주로 세 가지 스케줄링 알고리즘, Cyclic Executive, 그리고 Earliest Deadline First, Rate Monitoring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이러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리얼타임 시스템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비디오를 스탑하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인버터 펜들럼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방법은 자, 이것이 펜들럼 어떤 진자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펜들럼이 이런 식으로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가 보이죠? 이 차가 좌우로 운동을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올려주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세우죠. 세우는데 이것이 똑바로 서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차가 좌우로 계속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해서 리얼타임 시스템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이 시스템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펜들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 펜들럼을 세우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법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어떤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어떤 컴퓨터의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로 또 어느 속도로 이 아래에 있는 이 차를 좌우로 움직일 것인지를 끊임없이 계산하게 되겠죠.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에 따르는 이 추의 움직임을 자,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제어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해서 이 인버트 펜들럼은 리얼타임 시스템의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이 주소를 가시면 어떻게 코드로서 어떤 컨트롤 코드로서 이 인버트 펜들럼을 구현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흥미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가셔서 가능하시면 구현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리얼타임 시스템은 이러한 특성 말고요. 다른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 그림에서는 자동차의 ABS, Anti-Lock Brake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자, 컴퓨터 시스템 여러분의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ECU라고 불리는 컴퓨터 시스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ECU가 있고요. ECU가 있죠. 자, ECU가 이게 뭐 엔진 컨트롤 유닛 혹은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그냥 엔진 컨트롤 유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전자장치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보통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불리죠. 그냥 작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에서는 자, 브레이크의 그 자동차의 속도라든가 또 무게라든가 아니면 사용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어떤 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그 값들을 센싱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값에 따라서 뭐 하죠? 어떻게 하면 차를 보다 빠르게 또 요동치지 않고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컴퓨테이션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하죠? 액추에이팅해서 실제로 브레이크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부터 온 다양한 신호를 센싱해서 어떠한 컨트롤 로의 컴퓨테이션에 따라서 값을 계산하게 되고 실제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액추에이팅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런 센싱이나 액추에이팅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뭐 10ms 혹은 뭐 5ms마다 센싱과 컴퓨테이션과 액추에이팅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런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리얼타임 시스템의 컨트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대부분의 리얼타임 시스템은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센싱을 하고요.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액추에이션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기에 따라서 입력값이 주어지면 이 컴퓨테이션 역시 그 액추에이팅하는 주기에 맞게 그 데드라인에 따라서 어떤 액추에이팅 값을 보내야겠죠. 자, 그것이 사실은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특히 우리가 앞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 구현해야 되는 그런 리얼타임 시스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는 단지 이렇게 ABS뿐만 아니라 자, 내비게이션처럼 자, ABS는 사실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러한 시스템이죠. 내비게이션도 물론 크리티컬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역시 비슷한 동작을 수행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자, GPS로부터 어떤 GPS 값을 읽고요. 그리고 차량의 포지션이나 다양한 그 GPS와 관련된 정보를 계산한 다음에 자, 맵에 차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 앞서 보신 ABS처럼 주기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합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개발해야 할 시스템은 대부분이 주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 주기적으로 센싱을 하고 주기적으로 어떤 액추에이팅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션은 그 주기에 맞게 데드라인을 가지고 또 실시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동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리얼타임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앞서 보신 ABS 시스템하고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하고 하나의 시스템에 얹어놓고 하나의 컴퓨터로 하나의 싱글 코어로 제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ABS를 막 작동하는데
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GPS 신호를 읽어서 무슨 그 위치를 컴퓨테이션 한다고 ABS의 컴퓨테이션을 방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자, 액추에이팅이 느려지든가 아니면 센싱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확한 시간 안에 어떠한 브레이크를 어플라이 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실제로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공유 자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자, 이와 같은 스케줄링 프레임워크를 갖고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예처럼 하나의 CPU를 내비게이션과 ABS가 함께 동시에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ABS가 작동하려고 할 때 내비게이션이 좀 복잡한 컴퓨테이션을 수행 중이라면 어때야 할까요? 자, ABS는 내비게이션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고, 자, ABS가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ABS의 컴퓨테이션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액추에이팅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스케줄링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뭐죠? 어떠한 스케줄링 메커니즘이죠. 이 동그라미 하나가 그냥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P1, P2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로세스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ABS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따라서 ABS가 들어왔으면 ABS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잠시 내비게이션은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스케줄링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케줄링을 만들 것인지, 스케줄러를 만들 것인지, 또 스케줄링을 할 것인지, 만약에 어떠한 스케줄이 있으면 정말 이것이 항상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제 시간에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를 분석해야 할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그러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생각해 보면, 우선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시스템의, 리얼타임 시스템의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모델링을 해야겠죠. 우선 명세를 하거나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이슈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만 구현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쉬운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어떠한 타이밍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그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스템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거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에 여기 보시면 predictabl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게끔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시스템이 기대한 것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이 predictability, 기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리얼타임 시스템에 이것이 제 시간에 동작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그것이 항상 기대에 맞는다고 하면 이 predictability가 상당히 높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주어진 타이밍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현재 리얼타임 시스템에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과 더불어서 함께 동작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려는 시스템의 타이밍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면서 시스템을 개발할 것인지,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 시스템을 잘 명세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구현하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쉽게 만들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시스템과 더불어서, 현재 존재하는 다른 시스템과 더불어서 우리가 개발하는 시스템이 자신의 주어진 타이밍 리퀘어먼트,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시키도록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특히 어떤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를 만족시키면서 개발할 것인지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두고서 관심을 가지고서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컨셉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크로드입니다. 리얼타임 워크로드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냥 잡이라고 표현합니다. 잡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CPU나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컴퓨터가 돌아가는, 다시 말해서 CPU를 사용하는 어떠한 잡,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의 행위 혹은 엑스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이라는 것은 실제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돌아가는, 실제로 수행하는 컴퓨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을 읽는 것이라든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양한 기능들 혹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것은 어떤 리소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CPU라고 하면 CPU는 사실은 한순간에, 물론 코어가 하나라면, 자, 싱글 코어의 싱글 CPU라면 한순간에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뿐이 서비스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잡이라는 것은 내가 CPU를 사용하는 어떤 그 컴퓨테이션,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잡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자, 이 리소스를 사용해서 잡을 실제로 수행될 수 있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타이밍 파라미터가 나오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데드라인이 있죠. 앱솔루트 데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렐러티브 데드라인이 있고요. 자, 렐러티브 데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자, 이 잡이 릴리즈한 타임, 릴리즈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CPU에 얻는 것하고 또 하드에 있는 상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프로그램이 그냥 하드디스크나 SSD 디스크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CPU나 메모리를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프로세서가 되고, 실제로 CPU의 스케줄링을 기다리면서 어떤 메모리의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릴리즈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프로세서화돼서 CPU의 스케줄링을 기다리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타이밍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릴리즈 되면, 자, 어느 순간에 스케줄링이 됩니다. 그래서 execution time이라는 것은 실제로 리소스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CPU가 되었던, 아니면 메모리가 되었던, 아니면 CPU 메모리가 되었던, 어쨌든 리소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는 프로그레스를 만드는 그러한 잡이 바로 잡의 행위가 execution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행하는 시간을 execution time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execution time이, 잡이 끝나면 execution time이 끝나는 것이고요. 자, absolute deadline은, 자, 처음에 시스템이 시작한 시간 혹은 어떤 국제 표준 시간, 아주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언제 끝나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absolute deadline이 되는 것이고요. 자, absolute deadline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존재할까요? 기준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이 되는 시간은 모든 태스크, 모든 잡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글로벌한 타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끼리 약속한 표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준 시간에 따라서 모든 비헤이비어, 모든 태스크들 혹은 모든 프로세스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기준 시간에 따라서 데드라인을 잡는 것을 absolute deadline 혹은 절대적 데드라인이라 부르는 것이고요. 자, relative deadline이라는 것은 어떠한 잡이 릴리즈된 순간부터, 자, 얼마만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릴리즈된 순간부터 그리고 데드라인까지를 relative deadline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아주 중요한 컨셉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자, 릴리즈라는 것은 어떠한 조합이 실제로 만들어져서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하기를 기다리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execution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원을 사용하면서 수행하는 어떠한 조합을 수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수행하는 시간을 execution time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absolute deadline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절대적인 기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데드라인이 언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absolute deadline이고요. relative deadline, 상대적인 데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합이 릴리즈한 포인트로부터 이제 잡는 그런 데드라인이 바로 relative deadline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단위, 하나의 일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 지금 보시는 release time이라든가 execution time, absolute deadline 혹은 relative deadline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자, 그것이 real-time task입니다. real-time task는 앞서 우리가 정의한 A unit of work, 다시 말해서 시밀러한 조합들의 시퀀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점 이렇게 내려온 것이 릴리즈 타임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주기의 끝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 보시면, 자, 요 파란색의 것이 조합이죠. 이 조합이 수행이 되는데, 조합이 지금 매 5주기마다 릴리즈가 되는 겁니다. 릴리즈가 되고, 그것들이 이때는 맨 앞에서 수행이 되고, 자, 두 번째 피어리드에서는 자, 한 타임 유닛 지난 다음에 실행이 되고, 또 세 번째 주기에서는 한 타임에서 조금 더 밀려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퀀스들을 우리가 타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조합에서는 뭐는 없었는가 하면 이 주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xecution time이 존재했겠죠. 우리가 실행 시간, execution time이 존재했지만 이 주기가 존재하지 않았죠. 대신 task는 어떠한 시퀀스이기 때문에 어떠한 반복되는, 그래서 주기에 따라 반복되는 어떠한 조합을 그냥 task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주기가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task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task T는 P와 E로 구성이 되는데, P는 뭔가 하면 어떠한 인터 릴리즈 타임입니다. 그래서 자, 릴리즈가 여기 됐죠? 그 다음 릴리즈 되는 요 시간을 소위 말해서 피어리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 얼라이블 타임 혹은 인터 릴리즈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주기라고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0보다는 반드시 커야겠죠. 자, execution time은 무엇인가 하면 앞서 우리가 설명한 조합이 리소스를 잡아서 실행하는 그 시간, 그리고 수행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execution time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task에서는 maximum execution time 혹은 worst case execution time을 execution time이라고 부릅니다. 자, 좀 구별해 보셔야 돼요. 조합이 실제로 실행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task가 가정을 해서 이 조합은 최대 이 정도 수행할 것이야 라고 잡아놓는 시간이 태스크의 액션 타임인 것이죠. 여러분,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면 어떤 경우에는 forup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어떤 조건에 따라, 이 부분의 조건에 따라 forup을 실행을 하면 그 조건이 맞으면 forup을 실행할 것이고, 그 조건이 틀리면은 forup을 실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xecution time이 짧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실행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의 실행 시간은 실제 실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자, 1년의 조합들로 이루어진 타스크의 실행 시간은 worst case, 다시 말해서 maximum execution ti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여전히 P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예,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이 뭔가 하면, 자, utilization 혹은 가용성이라 부르는, 사용률이라 부르는 utilization입니다. 이것은, 자, period 분의, 자, action time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utilization이라는 것은, 자, period 분의 action time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얼타임 시스템에서 이 리얼타임 태스크가 가장 많이 빈번히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태스크는 어떠한 일련의 잡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련이라 함은 하나의 잡들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잡들이 어떤 시리즈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period와 인터얼라이블 타임 혹은 인터 릴리즈 타임과 worst case execution time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utilization, 사용률이라 불리는 이 utilization은 period 분의 execution time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스케줄링 가능성 혹은 스케줄러빌리티입니다. 스케줄러빌리티는 기본적으로 모든 리얼타임 잡들, 타스크들이 주어진 데드라인 안에 끝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아래에 보시는 지금 3개의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가 4,1이고요. 주기가 4이고 실행시간이 1이고, 두 번째 타스크는 주기가 5이고 실행시간이 2이고요. 세 번째 태스크는 주기가 7이고 실행시간이 2입니다. 자, 세 개가 모두 똑같은 시간에 릴리즈 돼서 리소스를 잡아서 실행을 하죠. 어떤 것도 주기를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실행시간이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 데드라인이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자, 주기의 끝과 다시 말해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데드라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보시는 모든 태스크들, 자,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은 모두 자신의 주기 안에 태스크들을 종료하죠. 어떤 것도 주기 바깥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태스크들이, 잡들이 주어진 데드라인 안에 자신의 일을 마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스케줄러빌 테스트고요. 모든 타스크들이, 모든 잡들이 자신의 데드라인, 매 주기마다 어떤 데드라인 안에 일을 끝낸다고 가정을 하면, 끝낸다는 성질이 바로 스케줄링 가능성, 스케줄러빌리티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데드라인 안에 일을 끝내지 못하면 스케줄러블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케줄링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스케줄러빌리티는 매우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타임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어떤 시간에, 자, 릴리즈 타임은 뭐에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어떤 타스크의 프로퍼티, 어떤 주기라든가 뭐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실행은 뭐에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실행은, 자, 어떠한 타스크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리소스를 사용하기까지 사용에 대한 허가가 떨어져서 실제로 사용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타임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어떠한 리얼타임 타스크의 엑스큐션의 오더를 정하는 겁니다. 누가 언제 CPU, 메모리, 어떤 특정한 컴퓨테이션 자원을 사용해서 실행하는지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스케줄링입니다. 리얼타임 스케줄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것은 릴리즈 되자마자 바로 실행되게끔 스케줄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릴리즈 되자마자
자, 바로바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스케줄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첫 번째 것은 넌 릴리즈 하자마자 바로 실행을 해. 또 두 번째 것도 너도 마찬가지로 릴리즈 하자마자 바로 실행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는 그것을 스케줄러라 부르겠습니다. 그 스케줄러가 너는 이때 실행을 해, 너는 이때 리소스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 라는 것이 바로 리얼타임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러는 특정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어떤 정책에 따른 알고리즘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하겠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요 관심을 두고서 봐야 할 토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옵티멀리티입니다. 자, 옵티멀리티는 여러분께서 가만히 읽어보시면서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옵티멀리티를 정의하기 전에 무엇을 정의해야 되는가 하면, 자, 어떠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어요.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성능이 좋은데, 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이 스케줄링 메커니즘은 B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아주 유사하고 성능이 비슷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자, 만약 B가 스케줄링 할 수 있으면 A도 스케줄링이 가능하면, 자, 그것을 그때 A가 B만큼 스케줄링 하는 어떤 퍼포먼스, 그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어떠한 스케줄링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이 다른 스케줄링 알고리즘만큼 좋다는 의미는, 자, 그 B라는 것이 스케줄링 할 때 A도 항상 이 태스크들을 모두 스케줄링 할 수 있으면 그것은 A가 B만큼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as good as, 이것이 정의입니다. 자, A가 B만큼 좋다는 것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봤고요.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 그러니까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그 의미를 정의해 볼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옵티멀리티, 특히 이것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옵티멀리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컨셉입니다. 물론 다른 에어리어에서 옵티멀리티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스케줄링이나 혹은 스케줄러빌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옵티멀리티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리티를 정의할 때 우리가 먼저 as good as A is as good as B를 정의했었죠. 그럼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어떠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C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그 A라는 알고리즘이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C라는 알고리즘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옵티멀하다, A라는 알고리즘이 옵티멀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 C 안에 들어있는 다른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만큼 A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C 클래스 안에 있는, 자, A가 다른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여기 B가 있는데 우리가 B 말고 B1도 있고 B2 프라임도 있고 B3 프라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C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은 자, B 프라임은, 자, 1번과 2번은 스케줄링을 잘하는데 3번은 스케줄링을 못해요. 스케줄링을 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B는 자, 1번도 잘하고 2번도 잘하고 역시 3번은 못합니다. 근데 B 트리플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자, 1번은 잘하고 2번은 못하고 오히려 3번은 잘합니다. 그러면 C 안에서 자, B1 프라임이 B2 프라임보다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서로 같으니까. 그러나 B1 프라임하고 B 트리플 프라임하고 비교했을 때는
누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A가 자, 이런 나머지 것들과 좋다는 의미는 뭐죠? A 프라임, B 프라임, B 더블 프라임, B 트리플 프라임이 하는 모든 스케줄을 A가 할 수 있을 때, 자, 우리는 A는 C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 B만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 A가 옵티멀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A가 옵티멀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클래스 내에 A가 있을 때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어떠한 스케줄링을 합니다. 스케줄링을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 여기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능력이 다르죠. 하지만 A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자, A는 자, 옵티멀하다. 이 클래스 내에서 옵티멀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A1'이나 2'이나 트리플 프라임보다 B1', 2', 트리플 프라임보다 A가 가장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A가 할 수 있는 자, A 프라임, B 프라임, 자, B 더블 프라임, B 트리플 프라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A가 할 수 있는 이 말이에요. A가 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A가 할 수 없는 것은 자, A가 할 수 없는 것은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없겠죠? 나머지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는 옵티멀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 A가 할 수 없는 것은 B 프라임이 할 수 없는 거, 혹은 B 더블 프라임이 할 수 없는 거, B 트리플 프라임이 할 수 없는 거를 A가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가 옵티멀하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 어떤 클래스 내에서 다른 모든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A라는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옵티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리티를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공부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대충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스태틱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내믹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좀 구분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무엇인가 하면, 자, 스케줄링이 그냥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픽스된 스케줄링이 시스템이 런하기 전에, 실행하기 전에 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동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할 때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동작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 누가 언제 나오고 누가 언제 나오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갈 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만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스태틱 프라이어티 알고리즘은 우선 자, 스태틱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다이내믹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각각의 태스크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는데 스태틱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자, 실행하기 전에 모든 태스크들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미리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스케줄링의 그 프라이어티에 따라서 자, 어떤 태스크가 오면 그 프라이어티를 보고서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 만약에 현재 돌아가는 스케줄링 현재 돌아가는 태스크가 프라이어티가 낮다면,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떤 태스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태스크가 들어오는데 그 태스크의 프라이어티가 높다면 현재 있는 태스크의 실행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프라이어티가 높은 태스크가 실행이 됩니다. 그것이 프라이어티 베이스드 스케줄링 알고리즘인데
스태틱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러닝하기 전에 프라이어리티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이내믹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모든 태스크들에게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것은 실행한 이후에 이제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태스크에게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태틱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다이내믹 스케줄링 알고리즘 혹은 다이내믹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 세 가지만 구별해 보시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어떠한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단지 어떠한 태스크들의 순서가 미리 시스템이 실행되기 전에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기차역에 가시면 어떠한 기차가 언제 출발하고 또 그 다음으로 어떤 기차가 출발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정해져 있죠. 또 그것들이 매일 반복됩니다. 매일 반복돼요. 그래서 매일 어떤 그 기차역의 스케줄이 변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24시간 주기로 항상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스태틱 프라이어리티나 아니면 다이내믹 스케줄링은 기본적으로 모든 태스크에게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지는데 런타임 이전에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할 때 실행하기 전에 모든 태스크의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지면 그것은 스태틱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고요. 그렇지 않고 태스크들이 실행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서 태스크에게 프라이어리티를 주면 그것은 다이내믹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 혹은 다이내믹 스케줄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태스크가 실행이 되고 있을 때 새로운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가 들어오면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태스크들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프리엠프티브 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현재 돌아가는 거 있는 태스크가 프라이어리티가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들어오면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 보통 우리가 선점이 가능하다고 부르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 비록 프라이어리티가 낮지만 높은 것이 들어와도 계속 일단 한번 실행을 하면 끝내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non-preemptive라고 부릅니다. 비선점의 영역을 부릅니다. 자,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것은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것은 프라이어리티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순서는 미리 정해놓는 것이고요. 자, 스태틱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 이것은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지죠. 런타임 전에 주어집니다. 다이내믹 스케줄링 알고리즘 역시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지죠. 이것은 하지만 런타임 시에 정해집니다. 그리고 preemptive, non-preemptive, 선점 가능한 어떤 스케줄링 알고리즘 혹은 non-preemptive 스케줄링 알고리즘, 다시 말해서 비선점형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 차이를 반드시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비디오의 끝까지가 아마 리얼타임 시스템 분석의 기본이 되겠고요. 다음 비디오에서는 실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리고 스태틱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알고리즘, 다이내믹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각각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